불가능이라 했습니다. 24가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한다. 라틴 문자는 26개도 예외가 수백 개죠. 중국 한자는 수만 자를 외워야 합니다. 전 세계 언어 학계는 단언했습니다. 완벽한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15세기 조선이 만든 한글 앞에서 우리의 200년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 암기가 아닌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 지금부터 한글이 언어 학계를 뒤흔든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20년간 문자 체계를 연구해 온 언어학자입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까지 세계 주요 문자 시스템의 발달사를 추적해왔죠. 제 연구실 서가에는 3천여 권의 문자학 문헌이 꽂혀 있습니다. 2019년 가을 유네스코 세계문자학회 준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세션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작업이라 생각했죠. 한글이 우수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과학적 구조, 배우기 쉽다는 평가들. 학계에선 이미 정리된 주제였습니다. 또 찬사 모음집이겠지. 동료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학 연구에서 한글은 항상 긍정 사례로만 등장했거든요. 하지만 깊이 있는 구조 분석은 드물었죠. 대부분 표면적 특징 나열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현대한글 맞춤법, 의문체계 논문들. 처음엔 빠르게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역, 이은, 디귿 같은 자음 체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형상이죠. 디귿은 니은에 획을 더한 거예요. 소리가 세지면 획이 추가되는 체계. 이건 단순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설계도였어요. 이런 체계는 본 적이 없는데 20년간 연구하면서 이런 문자는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 A는 소의 머리에서 유래했죠. B는 집 모양, C는 낙타 같은 상형에서 출발했어요. 역사적 우연과 관습이 쌓여 만들어진 겁니다. 발음과 글자 모양 사이엔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죠. 중국 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은 산 모양, 물은 물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에서 시작했습니다. 뜻은 알 수 있어도 소리는 따로 외워야 했죠. 형성자라는 복잡한 조합 규칙도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각 자음마다 발음 위치와 방법이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소리의 원리를 담았죠. 마치 악보가 음악을 기호로 옮기듯이요. 모음도 놀라웠습니다. 아는 하늘, 어는 땅, 오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 철학적으로 보였지만 구조는 과학적이었어요. 아, 야, 여, 오, 요. 점 하나만 바뀌어도 입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둥글기까지 모두 반영된 체계였죠. 이건 설계된 문자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연 발생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음성학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15세기예요. 유럽에서 음성학이 정립되기 훨씬 전이었죠.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분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소수 언어잖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책상에 자료를 쌓아뒀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 음소 분석, 형태소 구조, 표기 규칙. 읽을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문자는 우연히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리로 설계됐다는 거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연구실 불빛은 제 책상에만 켜져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를 펼쳤어요. 좋아. 처음부터 다시 보자. 저는 이 문자를 찬사가 아닌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구조를 해체하고 원리를 추적하고 다른 문자와 비교하는 거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었죠. 책상 위엔 어젯밤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한글 자음 체계 분석, 모음 결합 규칙, 음절 구조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자학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모든 문자는 시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때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죠. 발음이 변하고 표기가 추가되고 예외가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됩니다. 이건 문자 발달의 보편 원리였어요. 라틴 문자를 보세요. 로마 시대엔 대문자만 있었습니다. 소문자는 중세에 필사본을 빠르게 쓰려다 생긴 거예요. 발음 기호도 후대에 추가됐죠. 프랑스어 악상, 독일어 umlaut,
스페인어 tilde. 모두 역사적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겁니다. 영어는 더 복잡했어요.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됩니다. with는 현재형과 과거형 발음이 달라요. ah는 true, though, cough, rough에서 전부 다른 소리죠. 왜 그럴까요? 발음은 변했는데 철자는 그대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흔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자는 불완전하고 예외가 많고 학습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데 문자는 고정되니까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중국 한자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기본 한자 3,500개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6년이 걸려요. 부수 214개를 외우고 획순 규칙을 익히고 음과 뜻을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 형성자 원리도 일관성이 없어요. 청이 들어간 글자가 모두 청 발음인 건 아니거든요. 일본 가나는 더 재미있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거기에 한자까지 섞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3가지 문자로 표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한자를 빌려 쓰다가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체계가 분화된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관습이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모든 문자는 타협의 결과물이다. 제 스승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완벽한 문자는 없어요. 발음과 표기 사이엔 항상 간극이 있죠. 그 간극을 메우려면 암기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어학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자음 14개, 아, 어, 오, 모음 10개, 합쳐서 24개예요. 이것만으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합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받침도 자음을 그대로 쓰죠. 새로운 기호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합 방식이었어요.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 어를 붙이면 거, 오를 붙이면 고. 규칙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14개 자음과 10개 모음을 조합하면 이론상 140개 음절이 나와요. 거기에 받침까지 더하면 수천 개 조합이 가능하죠. 이건 수학이잖아. 손으로 표를 그려봤습니다. 가로축에 자음, 세로축에 모음을 배치했어요. 교차점마다 음절이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가, 거, 고, 구, 나, 너, 노, 누. 규칙에 예외가 없었어요. 마치 곱셈표처럼 작동했습니다. 라틴 문자로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빼, 비, 베, 부. 르는 되지만 크, 시, 쌀, 코, 큐는 발음이 달라집니다. 씨는 새가 아니라 새죠. 새는 찌예요. 규칙이 깨지는 겁니다. 학습자는 이 예외를 하나하나 외워야 해요. 오후 3시, 동료 교수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의문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한글 구조 분석 중이야. 아, 그거. 쉬운 문자로 유명하잖아. 쉬운 게 아니라 설계된 거야. 자음 체계 좀 봐.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각각 아음, 설음, 순음으로 분류돼. 발음 위치별로 정확하게 나눠진 거라고. 제임스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보더니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발음 위치 분류? 그건 19세기 음성학 아니야? 맞아. 그런데 한글은 15세기에 이미 이걸 적용했어. 농담이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봐. 목구멍 소리, 혀 소리, 입술 소리로 나눴다고 명시돼 있어. 1446년 문서야.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자료를 넘기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확실해? 원문이 남아있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않았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15세기 조선이 음성학 원리를 알고 문자를 만들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설계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죠. 다른 문자는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제임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자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발생한 거니까요. 역사적 우연과 필요가 쌓여서 형성된 겁니다.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한글만 달랐어요. 누군가 명확한 원리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분류, 결합 규칙, 음절 구조까지 전부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 첨탑이 보였어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이죠. 그런데 한글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정교하게요. 이 문자는 일반 법칙을 따르지 않아.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2번이나요. 저는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연구실엔 저 혼자였어요. 커피 한 잔과 노트북, 그리고 쌓아둔 한글 자료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학습 실험을 해보자. 제 전공은 문자 습득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배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연구해 왔어요. 보통 학습 곡선은 완만합니다. 초기엔 느리게 시작해서 점차 속도가 붙죠. 암기량이 쌓여야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라틴 문자 학습자를 떠올려 보세요. 알파벳 26개를 외우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 다음엔 단어를 배워요. cat, dog, house. 하나하나 발음과 철자를 매칭해야 하죠. 불규칙 철자는 따로 외워야 해요. true, thought, tough. 규칙이 안 통하니까요. 중국 한자는 더 오래 걸립니다. 기본 한자 500개를 익히는데 1년이 필요해요. 부수를 배우고 획순을 익히고 뜻과 소리를 외워야 합니다. 3,500자 수준이 되려면 초등학교 전 과정이 필요하죠. 한글은 다를까? 저는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언어학과 대학원생 12명. 모두 언어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만 선발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간단했어요. 한글 자모 24개를 가르쳐 준 뒤 음절 조합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주고 읽게 하는 거죠. 시간을 재고 오류율을 체크하고 학습 곡선을 추적합니다. 월요일 오전 첫 번째 세션을 시작했어요. 학생들 앞에 화이트보드를 놨습니다. 오늘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에요. 문자 체계만 익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에밀리라는 독일 출신 학생이었죠. 얼마나 걸릴까요? 중국어 수업 땐 한 학기 내내 한자만 배웠거든요. 그건 직접 확인해 봅시다. 저는 기억부터 시작했습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형상. 디귿은 니은보다 소리가 세니까 획을 추가한 거라고요. 학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자음 14개를 쓰는데 20분 걸렸어요. 그 다음 모음이었죠. 아, 어, 오, 우. 10개 모음을 익히는데 15분 더 썼습니다. 35분 만에 24개 자모를 전부 배운 겁니다. 이제 조합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예요. 어를 붙이면 거고요. 오를 붙이면 고입니다.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에 자음, 세로축에 모음. 교차점마다 음절을 적었어요. 가, 거, 고, 구, 나, 너, 노, 누. 규칙이 보이나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자동으로 음절이 만들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에밀리가 노트에 뭔가 적더니 말했습니다. 곱셈표 같네요. 정확해요. 수학 공식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받침 규칙을 설명했어요. 가에 니은을 받치면 간, 기역을 받치면 각. 받침도 자음을 그대로 쓴다고요. 새로운 기호가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텍스트를 나눠줬어요. 한글로 쓰인 단어 50개였습니다.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시작하세요. 학생들이 한 글자씩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기역, 아, 가, 니은, 아, 나. 더듬거리긴 했지만 읽어냈어요.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라요. 30분 뒤 12명 전원이 50개 단어를 읽었습니다. 정확도는 평균 87%. 오류는 대부분 받침 발음에서 나왔어요. 쌍자음 구분이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이 정도라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어 수업에선 같은 시간 동안 한자 10개 정도 배웁니다. 아랍 문자는 글자 연결 규칙 익히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한글은 1시간 반 만에 읽기가 가능했죠. 일주일 뒤 두 번째 세션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긴 텍스트를 줬어요. 문장 20개, 약 200음절 분량.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한데요. 저 지금 규칙을 생각 안 하고 읽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소리가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규칙이 자동화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요? 중국어 땐 한 학기 내내 한자 찾아가며 읽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어요. 학습 속도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3주차 학생들에게 자유장문을 시켰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한글로 쓰게 한 거죠. 사과, 하늘, 책상, 친구. 50개 단어 목록을 줬어요. 들은 대로 쓰세요. 틀려도 됩니다. 학생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시옷, 아, 기역, 와.
하나씩 조합했어요. 하늘은 히읗, 아, 니은, 으, 이을. 규칙만 알면 쓸 수 있었죠. 1시간 뒤 장문을 회수했습니다. 정확도는 평균 92%. 오류는 받침 위치나 쌍자음 표기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썼습니다. 3주 만에 쓰기까지 가능하다고? 이건 언어학습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보통 세 문자를 배우면 읽기에 몇 달, 쓰기에 1년 이상 걸립니다. 암기량이 쌓여야 자동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3주 만에 쓰기 단계까지 도달했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학습 곡선 그래프를 그렸어요. 초반 상승 각도가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1주 차에 급격히 올라가더니 2주 차엔 거의 평탄해졌어요. 학습이 완료된 겁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야. 이해해야. 학생들은 한글을 외운 게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자음과 모음 조합 규칙만 알면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치 덧셈 원리를 배우면 모든 숫자를 더할 수 있는 것처럼요. 금요일 오후 제임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결과 들었어. 3주 만에 쓰기까지 된다고? 데이터가 그래. 다른 문자로도 같은 실험 해봤어? 라틴 문자는 6주, 아랍 문자는 8주 걸렸어. 한자는 기본 500자 익히는데 12주 필요했고. 제임스가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구조 차이야. 한글은 암기량 자체가 적어. 스문에게 잠오면 끝이잖아. 맞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저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오류 수정 속도 그래프였어요. 학생들이 틀린 걸 고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한글은 오류를 스스로 고쳐. 규칙 위반이 바로 보이니까. 라틴 문자는 선생이 지적해줘야 해. 불규칙 철자는 외워야 하거든. 그러니까 자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네. 응. 이건 설계된 체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야. 제임스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않았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글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게 설계된 체계였어요. 선생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문자. 15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옥스퍼드 거리가 젖어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자는 교육학까지 반영했어.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논문 초안 작성에 3주가 걸렸어요. 제목은 한글 학습 곡선 분석 설계, 기반 문자 체계의 교육학적 함의였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의 그래프 12개, 표 8개를 첨부했죠. 2020년 2월 국제언어학회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한 달 뒤에 왔어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 가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1명은 보류였죠. 데이터는 흥미롭지만 결론이 과도하다.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문화적 편향일 수 있다. 보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반박문을 작성했어요. 본 연구는 우수성 평가가 아닌 구조 분석입니다. 학습 속도 차이는 측정된 사실이며 이는 문자 설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 달 뒤 논문이 게재 승인됐습니다. 5월 후에 실릴 예정이었죠. 출판 전에 프리프린트 버전을 학계 공개 사이트에 올렸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MIT 언어학과 교수에게서 왔습니다. 촘스키 제자 중 한 명이에요. 논문 읽었습니다. 시험 설계가 탄탄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한글의 음소 분석 체계가 현대 음성학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음 분류 체계를 첨부했습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현대 음성학의 조음 위치 분류와 거의 동일했죠. 15세기 문헌이 맞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서 링크를 보냈어요. 원문 이미지도 함께요. 사흘 뒤 그는 자신의 연구팀 세미나에서 제 논문을 다뤘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연락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왔습니다. 문자학 전공 교수였어요. 독일어 화자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프로토콜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실험 설계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결과를 보내왔어요. 독일 학생 15명 대상. 학습 시간은 평균 2시간. 3주 후 쓰기 정확도 89%. 제 실험과 거의 동일했죠. 재현성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문자 구조의 효과가 맞습니다. 그의 답장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논문 개정판에 추가했습니다. 5월 논문이 정식 출판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수 2,300건을 기록했어요. 언어학 논문치곤 이례적인 숫자였죠. 학계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글은 인공 문자다. 자연 발생 문자와 비교하는 게 공정한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인공 문자이기에 더 중요합니다. 설계 의도가 명확하니 구조 분석이 가능하죠. 자연 발생 문자는 우연의 산물이지만 한글은 원리의 산물입니다. 그럼 에스페란토 같은 인공어와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또 답했어요. 에스페란토는 언어입니다. 한글은 문자예요. 한국어라는 자연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설계된 거죠. 인공 문자이지만 자연 언어에 적용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토론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문과 확인이 오갔어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6월 유네스코 산하 국제문자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세션 개설 제안이었어요. 주제는 설계 기반 문자 체계의 가능성이었죠. 9월 파리 회의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한글을 중심 사례로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글뿐 아니라 체로키 문자, 캐나다 원주민 음절 문자 같은 다른 인공 문자들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9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엔 32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120명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자연 발생이 아닌 설계 기반이죠. 오늘은 이 설계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른 문자 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린의 한글 자음 체계를 띄웠어요. 기역, 이은, 디귿. 각 자음의 조음 위치를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목구멍 소리는 빨강, 혀 소리는 파랑, 입술 소리는 노랑. 보시다시피 색깔별로 분류됩니다. 이건 발음 위치 분류예요. 현대 음성학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게 15세기 문헌에 나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였죠. 국제음성기호가 18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그보다 440년 앞섰다는 건가요? 원리상 그렇습니다. 국제음성기호는 세계 언어를 분석하려고 만들었죠. 한글은 한국어 표기를 위해 만들었고요. 목적은 다르지만 음성학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 학습 실험 결과였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학생 대상 실험 데이터를 비교했죠. 세 나라 모두 평균 학습 시간은 2시간 이내입니다. 3주 후 쓰기 정확도는 8,592%예요. 문학원과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 도쿄대학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학생으로도 실험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 음절 구조, 받침 체계까지 하나씩 설명했죠. 45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손이 1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첫 질문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한글처럼 설계된 문자를 지금 새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현대 음성학 지식을 총동원하면 더 나은 문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했어요. 24개 자모로 수천 개 음절 조합이 가능하죠. 더 세밀하게 만들면 오히려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한글은 정밀성과 효율성 사이의 최적점을 찾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인도 델리 대학 교수였습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도 음소 문자입니다. 한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데바나가리는 음절 단위 표기죠. 자음의 모음이 내재돼 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조합 자유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어요. 마지막 질문은 한국에서 온 교수였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였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기록으로 보면 군주였죠.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언어학자 수준입니다. 음성학, 음울론, 형태론을 모두 이해했어요. 혼자 한 건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작업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공동 연구 제안도 있었죠. 저는 모든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35통의 새 메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오늘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교수였어요. 중국 학생 대상 한글 학습 실험 완료했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1시간 50분. 정확도 91%. 데이터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어요. 결과는 제 실험과 동일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파리의 밤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 언어학계의 연구 대상이다. 저는 파리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쉬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공동 연구 제안, 데이터 공유 요청, 강연 초청. 하루에 50통 넘는 이메일을 받았죠. 10월 첫째 주,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인지과학과 교수였어요. 이름은 레이첼 김.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한글 학습 과정을 뇌과학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fMRI 실험 가능할까요? fMRI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거죠. 저는 즉시 답장했어요.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입니까? 한글 학습자의 뇌를 스캔하는 겁니다. 학습 전후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려고요. 다른 문자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스탠퍼드로 날아갔습니다. 레이첼의 연구실은 의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벽면 가득 뇌 영상 사진이 붙어 있었죠. 실험 설계는 이렇습니다. 레이첼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피험자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한글, 다른 그룹은 일본 히라가나를 배워요. 둘 다 음절 문자죠. 학습 시간은 동일하게 2시간. 그 전후로 fMRI를 찍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을 봅니까? 언어 처리 영역이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시각 처리 영역도요. 문자는 시각 정보니까요. 시험은 11월에 시작됐습니다. 피험자는 모두 스탠퍼드 학부생이었어요. 한국어도 일본어도 모르는 학생들이죠. 첫날, 한글 그룹 10명이 연구실에 왔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한글을 가르쳤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규칙. 제가 옥스퍼드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학습 후, 학생들은 fMRI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씩 기계에 누워서 한글 텍스트를 읽었어요. 스크린에 문장이 뜨면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그동안 뇌 활동이 기록됐죠. 일주일 뒤, 히라가나 그룹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어 전공 강사가 2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 fMRI 촬영. 2주 뒤, 레이첼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구실 컴퓨터 화면엔 뇌 영상이 떠 있었어요. 색깔로 표시된 활성화 영역들. 결과가 나왔어요. 보세요. 화면 왼쪽은 한글 그룹, 오른쪽은 히라가나 그룹이었습니다. 색깔 분포가 달랐어요. 히라가나 그룹은 시각 처리 영역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글자 모양을 외우는 거죠. 브로카 영역도 활발합니다. 발음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한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첼이 한글 그룹 영상을 확대했어요. 시각 영역 활성화가 낮았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이 밝게 빛났죠. 여기 보세요. 배회 측 전전두 피질이에요. 규칙 처리와 논리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규칙 처리요? 네. 한글 학습자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적용해요.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이해한 거죠. 뇌가 수학 문제 풀 때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히라가나 그룹은 기억 영역이 활성화됐어요. 46개 글자를 외우니까요. 한글 그룹은 논리 영역이 활성화됐죠. 24개 자모로 조합을 만드니까요. 학습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맞아요. 히라가나는 암기 학습이고 한글은 원리 학습입니다. 뇌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레이첼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학습 효율성 그래프였어요. 2시간 후 읽기 정확도예요. 한글은 평균 89%, 히라가나는 67%입니다. 한글이 22%포인트 높아요. 뇌 부담은요? 한글이 낮습니다. 활성화 강도를 보면 히라가나가 1.5배 높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한글은 효율적으로 처리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비교가 아니었어요. 학습 자체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한글은 뇌에게 암기를 요구하지 않았죠. 이해를 요구했어요. 논문 쓸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써야죠. 이건 문자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연구예요. 우리는 3개월 동안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의 신경학적 기반 원리 기반 문자 체계의 뇌 처리 메커니즘이었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투고했어요. 2021년 3월,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4월 후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죠. 출판 전날,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논문 나와요. 언론 인터뷰 준비하세요. 다음 날,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아사히 신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글, 뇌과학으로 증명된 과학적 문자, 암기 아닌 이해로 배우는 문자, 한글의 비밀, 15세기 조선이 만든 뇌친화적 문자 체계. 제 이메일은 마비됐습니다. 하루에 200통 넘는 메일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만 30건이 넘었죠. 일주일 뒤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었어요. 한글을 주제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출연해 주시겠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6월 촬영팀이 옥스퍼드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인터뷰하고 실험 장면을 찍었죠. 촬영 중에 감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20년 연구하면서 한글 같은 문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한글은 유일해요. 설계 기반이면서 자연 언어에 적용됐고 60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죠. 이론과 실용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다른 나라도 한글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음성학 지식만으론 부족해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습자를 배려하고 실용성까지 고려해야 하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이 모든 걸 15세기에 해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큐멘터리는 9월에 방영됐어요. 시청자 350만 명을 기록했죠. 역대 언어학 다큐 중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놓여 있었죠.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군요.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알았어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요. 사고를 돕고 학습을 쉽게 하고 소통을 정확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밤하늘이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었다. 그것도 완벽에 가까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다음 날, 제 연구실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첫 전화는 뉴욕타임스 과학부 기자였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뇌 친화적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영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어 철자 체계는 역사적 산물이에요. 한글은 설계 산물이죠.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예외가 많으면 부담이 커요.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죠. 그럼 영어권 아이들이 한글로 배우면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건가요? 언어는 달라도 원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음소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한글은 그 관계를 시각화했습니다. 기사는 이틀 뒤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어요. 서구 문자 체계의 도전장, 한글의 과학이 뒤흔드는 언어학.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죠. MIT 언어학과 명예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한글의 효율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화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알파벳은 3000년 역사를 가졌다. 역사성도 문자의 가치다. 저는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역사성과 효율성은 별개입니다. 로마 숫자도 역사가 깊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더 효율적이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은 역사가 짧지만 구조는 우수합니다. 논쟁은 학술지를 넘어 대중매체로 번졌어요. 가디언, 르몽드, 슈피겔. 유럽 주요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독일어와 한글을 비교했어요. 독일어 철자는 영어보다 규칙적이다. 하지만 umlaut, 에스체트 같은 특수 문자가 있다. 한글은 기본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한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더 직설적이었죠. 프랑스어 철자는 악명 높다. 같은 소리가 5가지 방식으로 적힌다. 한글은 한 가지만 있다. 이것이 설계의 힘이다. 10월 둘째 주, 유네스코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와 교육 접근성이었어요. 저도 초청받았죠. 파리 회의장엔 40개국 교육부 관계자와 언어학자가 모였습니다. 의장은 유네스코 교육국장이었어요. 오늘은 한글 사례를 통해 문자와 교육의 관계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하시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뇌 영상 자료를 띄웠어요. 한글 학습자는 2시간 만에 읽기를 시작합니다. 라틴 문자는 평균 6개월 걸려요. 이 차이는 뇌 처리 방식에서 나옵니다. 한글은 논리로, 라틴 문자는 암기로 처리되죠. 케냐 교육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엔 문맹률이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한글 같은 문자를 도입하면 문맹 퇴치가 빠를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언어마다 의문 체계가 달라요. 한글을 그대로 쓸 순 없고 원리를 응용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각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분석합니다. 그걸 시각화하는 문자를 설계하는 거예요. 한글처럼 조합형으로 만들면 효율적이죠. 인도네시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라틴 문자를 씁니다. 한글식 체계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정착된 문자니까요. 하지만 교육 방식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는 거죠. 회의는 3시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의장이 말했어요. 한글은 특수 사례가 아니라 모범 사례로 봐야겠습니다. 각국은 자국 문자 교육의 한글 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말했죠. 베트남어는 라틴 문자에 성조 부호를 붙입니다. 복잡해요. 한글식으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터키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터키어는 라틴 문자를 쓰지만 발음이 규칙적입니다. 한글처럼 음소 문자로 바꾸면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모든 제안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세계 문자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운동이었죠. 11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였어요. 한자와 한글의 공존 가능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중국어 병음 표기를 한글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자 외에 다른 표기 체계를 고민한다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병음은 이미 로마자 기반입니다. 한글식으로 바꾸면 뭐가 좋습니까? 병음은 성조 표기가 어려워요. 숫자로 적거나 부호를 쓰죠. 한글은 받침처럼 성조를 표기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성조별로 받침 기호를 정하면 되죠. 시험해볼 만해요.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상징적이었어요. 한자 종주국이 한글 원리를 인정한 거니까요. 12월, 일본 NHK에서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가나와 한글, 동아시아 문자의 두 길이었어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었습니다. 복잡하죠. 한글처럼 단순화하면 어떨까요? 일본어 특성상 어려워요. 동음이어가 많아서 한자 없이는 의미 구분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가나 체계는 개선할 수 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적용하면 학습이 쉬워질 겁니다. 방송 후 도쿄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문자 개혁 연구회 초청이었어요. 저는 2022년 1월 도쿄로 갔습니다. 연구회장에는 일본 언어학자 30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글 원리를 설명했죠. 발표 후 한 노교수가 말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도 문자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600년 전에 해냈죠. 부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존 문자를 버릴 필요는 없죠. 교육 방식만 개선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연락, 15개 공동 연구 제안, 8건의 교육개혁 자문 요청.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2월 어느 날 제임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자네 논문 인용 횟수 봤나? 3,000회 넘었어. 진짜요? 언어학 논문으론 기록이야. 그리고 이거. 그는 신문을 내밀었어요. 타임지였습니다. 표지에 제 사진이 있었죠. 올해의 인물 후보래. 자네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공이 아니라는 거려. 제임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 거죠. 저는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발견도 위대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렸어요. 옥스퍼드의 겨울이었죠. 2년 전만 해도 한글은 제게 그저 하나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한글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 혁명의 상징이 됐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려. 2022년 3월,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초청이었어요. 한글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 요청이었죠. 처음 가는 한국이네. 2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하면서도 한국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 곳곳에 한글이 보였어요. 간판, 안내판, 광고판, 살아 숨쉬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600년 전 문자라고? 공항 디자인은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설계된 문자가 시대를 뛰어넘는 증거였어요. 호텔의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간판마다 한글이 가득했죠. 카페, 식당, 서점. 모든 글자가 읽혔습니다. 2년 전 제가 가르친 규칙 그대로였어요. 정말 예외가 없네. 한글을 배운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뜻은 몰라도 소리는 낼 수 있죠. 이게 표현 문자의 힘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표현 문자요. 다음 날 세종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학술 대회장이었어요. 로비엔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죠. 저는 동상 앞에 한참 섰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당엔 500명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학자, 교육자,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20개국에서 온 외국 연구자들도 있었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글을 세계에 알린 언어학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20년간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라틴 문자, 한자, 아랍 문자. 그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없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완벽하다는 건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최적화됐다는 뜻이죠. 한글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크린의 훈민정음 서문을 띄웠습니다. 한문과 한글 번역본이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 문장을 보세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글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였죠. 40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첫 질문은 한국교육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고기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죠. 한국인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니까 특별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은 달라요. 다른 문자와 비교하니까 차이가 보이죠.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외국에선 한글을 몇 시간 만에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1년 걸리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한국 교육은 한글만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어 문법, 어휘, 문화까지 함께 가르치죠. 외국인은 문자 체계만 배웁니다. 비교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질문은 언론인이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표준 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각 언어는 자기 문자가 있어요. 한글은 한국어를 위해 만들어졌죠. 다만 한글의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다른 언어도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학술대회 후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자가 전시실을 안내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 옛한글 서적들, 현대 한글 타이포그래피. 이게 원본 영인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저는 유리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600년 전 종이에 적힌 글자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문헌이었죠.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요. 원본은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국보입니다. 일반 공개는 안 돼요. 아쉽네요. 하지만 교수님께는 특별 허가가 날 겁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뒤 간송미술관에 갔습니다. 큐레이터가 저를 보존실로 안내했어요. 온도와 습도가 엄격히 관리되는 방이었죠. 흰 장갑을 끼고 책을 펼쳤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누런 종이에 먹으로 쓴 글자들이 또렷했어요. TND 주다오 이인 양 우싱 아이. 한문 서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글이 나왔죠. 고, 로, 덜, 리, 으, 기역, 이은, 디귿. 600년 전에 쓰인 글자가 지금도 똑같이 쓰입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설계가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해례본엔 한글 창제 원리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모든 게 논리적이었죠. 이걸 만든 사람들은 천재였어요.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뿐 아니라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같은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죠. 집단 창작물입니다. 더 놀랍네요.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니.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동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류 지성의 정점이었죠. 5월,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엔 쌓인 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노벨위원회였습니다. 한글 연구로 언어학계에 기여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영광이지만 사양합니다. 이 공로는 제가 아니라 600년 전 조선 학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업적을 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추천은 진행됐습니다. 10월, 노벨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명단이 발표됐어요. 제 이름은 없었죠. 대신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 추진. 한글이 이미 세계기록유산이었지만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하자는 움직임이었어요. 문자 자체뿐 아니라 한글을 만든 정신까지 인류 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거죠. 저도 추천서를 썼습니다. 유네스코에 보낸 편지였어요. 한글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의 유산입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배려의 설계, 과학적 사고. 이 모든 가치가 한글에 담겨 있습니다. 12월,
제임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자네 한글 논문이 교과서에 실린대. 케임브리지 언어학 입문서에. 진짜요? 응. 문자학 챕터 사례로 나온다더군. 앞으로는 학생들이 한글을 기본으로 배우겠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이 보였어요. 3년 전, 저는 그 도서관에서 한글을 처음 제대로 봤죠. 그리고 지금, 한글은 세계 언어학의 표준 사례가 됐습니다. 제임스,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줄. 지금은 알잖아. 응. 이젠 알아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어요. 한글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었다. 그것도 완벽에 가까운. 그 아래 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세계의 자산이다. 2023년 10월 9일,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글날이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엔 2,000명이 모였죠. 한국 대통령, 교육부 장관, 그리고 30개국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제577돌 한글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일회가 끝나고 기념사가 이어졌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자랑을 넘어 책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가 한글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쓰고 가르치는지 보고 있죠. 한글을 만든 선조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기념식 후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 원리의 세계적 확산이었어요. 첫 발표자는 케냐 교육부 국장이었습니다. 케냐는 스와힐리어를 씁니다. 라틴 문자를 쓰지만 발음이 맞지 않아요. 작년부터 한글 원리를 적용한 새 문자 체계를 실험 중입니다. 스와힐리어 자음 24개, 모음 5개를 한글식으로 조합했죠. 스크린에 새 문자가 떴습니다. 한글과 비슷하지만 달랐어요. 스와힐리어 발음에 맞게 설계된 거죠. 6개월 실험 결과 학습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빨리 읽고 쓰게 됐어요. 한글 원리 덕분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베트남 교육학자였어요. 베트남어는 6개 성조가 있습니다. 라틴 문자에 성조 부호를 붙이는데 복잡하죠. 우리는 한글의 받침 개념을 빌렸어요. 성조별로 받침 기호를 만든 겁니다. 예시 문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어가 한글식 구조로 쓰여 있었어요. 읽기 쉬워 보였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실험에서 읽기 속도가 40% 빨라졌어요. 한글식 시각 구조가 성조 인식을 도운 겁니다. 세 번째는 인도 연구자였습니다. 인도엔 22개 공용어가 있어요. 각기 다른 문자를 씁니다. 통일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글 원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음소 분석과 조합 체계를 각 언어에 맞게 도입하는 겁니다. 그는 힌디어 교육 사례를 보여줬어요. 한글의 자모음 분리 원리를 힌디어에 적용한 거죠. 학습 효율이 35%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문자를 이해하게 됐어요. 암기가 아니라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토론 시간이었어요. 저는 패널로 참여했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3년 전과 비교해 무엇이 변했습니까? 세계가 문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주어진 문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이제는 질문합니다. 우리 문자가 효율적인가? 개선할 수 있는가? 한글이 그 질문을 촉발했어요. 한글이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각 언어는 고유한 음운 체계가 있어요. 한글을 그대로 쓸 순 없죠. 하지만 한글의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음소 분석, 시각적 조합, 규칙 기반 학습. 이건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해요. 중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은 한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5,000년 역사니까요. 한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한자를 버릴 필요 없어요. 병음 교육을 개선하면 됩니다. 한글식 조합 체계를 병음에 적용하는 거죠. 한자는 유지하고 학습 방법만 바꾸는 겁니다. 일본 학자도 말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두 씁니다. 복잡하지만 우리 문화예요.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나 학습에 한글 원리를 적용하세요. 자모 조합 개념을 도입하면 학습이 빨라질 겁니다. 문자는 유지하고 교육만 혁신하는 거예요. 토론은 2시간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은 대체 대상이 아니라 학습 모델이다.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터키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글 연구로 우리 문자 교육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발견했을 뿐입니다. 만든 건 세종대왕이죠. 하지만 교수님이 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케냐 국장도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글 원리를 의제로 올렸어요. 내년엔 범아프리카 문자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한글을 쓴다는 건가요? 아니요. 한글 원리를 쓰는 겁니다. 각 언어에 맞는 새 문자를 설계하죠. 한글이 증명했잖아요. 설계된 문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었어요. 한글 전파가 아니라 한글 정신의 확산이죠.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한글에서 세계로 원리의 여행이었어요. 전시장엔 세계 각국의 한글 응용 사례가 전시됐죠. 케냐의 새 문자, 베트남의 성조 표기 체계, 인도의 개선된 힌디어 교재. 모두 한글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같지 않지만 닮았죠. 전시 마지막 섹션엔 큰 화면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글 원리를 도입한 나라들이 표시됐죠. 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8개국, 남미 3개국, 총 23개국이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옆에 선한국 교육부 국장이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한글 자체의 힘입니다. 저는 그저 매개였을 뿐이죠. 전시를 다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누군가 책을 읽고 누군가 스마트폰을 봤어요.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몰라도 되니까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게 좋은 문자니까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처음 한글을 봤던 날, 실험 결과, 뇌과학 연구, 세계의 반응,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문자가 아니다. 하지만 완벽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 만든 최선의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문장 아래 날짜를 적었어요. 2023년 10월 10일.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어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그날도 이 강은 흘렀을 거예요. 6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설계가 단단하니까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거리로 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환했죠. 간판마다 한글이 빛났습니다. 카페, 서점, 약국, 병원. 모든 단어가 명확했어요. 혼동이 없었죠. 기역, 이은, 디귿, 24개 자모가 만드는 무한한 조합. 이게 문자의 힘이구나. 생각을 정리하고, 지식을 전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힘. 한글은 그 힘을 600년 동안 증명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일이면 옥스퍼드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엔 항상 한글이 있을 거예요. 연구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한 도시. 그 불빛 하나하나에 한글이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옥스퍼드 연구실이 떠올랐어요. 처음 한글을 봤던 그날. 확신했던 제 모습. 또 찬사 모음집이겠지. 틀렸습니다. 한글은 찬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분석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다. 이건 찬사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한글은 작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커졌습니다. 600년 전 조선에서 시작된 원리가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천 개의 별. 각각 다른 빛을 내지만 모두 같은 우주에 있죠. 언어도 그렇습니다. 수천 개 언어가 있지만 모두 인간의 언어예요. 그리고 한글은 증명했죠. 인간은 더 나은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15세기에도, 21세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원리는 시대를 넘어서니까요.